지금 대한민국에서 50년 전 내려진 단 하나의 결정이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1973년 1인당 GDP가 200달러도 채 되지 않던 한국은 모두가 말리던 선택을 합니다. 전국의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성과도 없고 표도 안 되는 정책이었고 실제로 정권이 7번 바뀌는 동안 32년 내내 비난만 따라다닌 사업이었습니다. 당시 내부 문서에는 지금 멈추면 예산은 아낄 수 있다는 문장이 거듭 등장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결정을 가장 비웃던 미국의 전기공학 교수가 한국을 직접 검증하러 왔다가 자신의 이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왜 한국은 모두가 피한 최악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어떻게 오늘날 국가 경쟁력이 되었을까요? 전압은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론상 기술은 언제나 구조를 우회해 왔으니까요. 이 말은 미국에서 전기공학을 가르쳐온 한 교수의 확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공가대학 전기공학과 교수 마이클 로웬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압과 전력망 설계를 가르쳤습니다. 제 강의실에는 매 학기 120명의 학생들이 앉았고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죠. 교수님, 왜 미국은 아직도 110V를 쓰나요? 저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칠판에 수식을 쓰고 변압기 회로를 그리고 병원과 데이터 센터 사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전압은 정책이 아니라 계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강의실에서는 언제나 통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병원들은 내부에 3상 280V 설비를 갖췄고 데이터 센터는 480V 직류 전원을 독립 운용했습니다. 국가 단위 전압 전환 없이도 고전력 장비는 얼마든지 작동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제 논문으로 이어졌고 솔직히 말해 제 연구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23년 저는 국제전력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분산형 전압 설계가 국가 단위 전환을 대체할 수 있는가였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압 전환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기술적 우회가 더 효율적이다. 논문은 게재됐고 인용 횟수도 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이론이 의심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 문장은 보고서 한 줄이었지만 학회 내부에서는 하루 만에 퍼졌습니다. 한국은 110V에서 220V로 전환했으며 그 결과 장기 전력 손실을 4분의 1로 낮췄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손실 4분의 1. 이론상으로는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전압을 2배로 올리면 같은 전력을 전달할 때 전류가 절반으로 줄고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니 4분의 1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가 전체를 바꿔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모든 가전제품, 모든 공장 설비, 모든 배전망을 동시에 전환해야 합니다. 그 비용과 혼란은 이론상 이득을 압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특수한 예외 사례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도 전쟁 이후 재건 과정에서 우연히 가능했던 일일 겁니다. 저는 그걸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제 논문이 그렇게 쉽게 반박될 수 있는지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국과 일본의 전압 유지 사례 자료가 들어 있었고 노트북에는 제 논문 원고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예외다. 전압 전환은 여전히 불필요하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전압을 바꾼 게 언제였나요?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미 220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답은 제 가설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마 60년대쯤 전후 재건기에 빠르게 전환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호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전봇대가 서 있었고 그 위로 전선이 팽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도 원래 110V였다. 그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전력공사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예약은 미리 해뒀고 담당자는 친절하게 안내해줬습니다. 전압 전환 관련 자료를 찾으신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자는 서가에서 두꺼운 파일 몇 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기록이에요. 필요한 부분 말씀하시면 복사해드릴게요. 형식적인 기록일 거라 생각하며 저는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배전 전압 표준화 사업 1차 회의록 1973년 5월. 저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회의록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현재 국내 배전망은 110V 단상 이선식 구조이며 전력 수요 증가율이 연평균 20%를 초과함에 따라 손실 및 설비 부담이 가속화되고 있음.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한국도 원래 110V였다. 그건 제가 이미 알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제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전압 전환 없이 현 구조를 유지할 경우 1985년까지 배전 손실률이 1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전압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그 시점에서 숫자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1973년에 이뤄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전압 전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료실 책상에 앉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계산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계산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110V를 유지한 채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됐고, 일본은 50Hz와 60Hz가 동시에 존재하는 전력망에서도 산업 강국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전력 설계 보고서였습니다. 이 병원은 110V 배전망 위에서 3상 280V 내부 설비를 운용했고,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무정전 전원 장치로 독립 전력을 확보했습니다. 국가가 전압을 바꾸지 않아도 필요한 곳은 자체적으로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 설계 자료였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는 480V 직류 전원을 독립 구축했고, 배전망 전압과 무관하게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저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 전력 시스템 보고서였습니다. 일본은 동쪽과 서쪽의 주파수가 달랐지만 주파수 변환 설비를 통해 전력을 교환했고, 그 상태로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통일하지 않아도 산업은 성장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만 바꿨을 뿐이다. 그 결론은 제게 매우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료를 출력하고 비교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오른쪽에는 한국의 전환 비용을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전압 전환 없이 병원 데이터 센터 고전압 설비를 구축했고, 일본은 주파수 통일 없이 산업 경쟁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32년 동안 전 국토를 바꿨지만 그 기간 동안 미국과 일본은 이미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못 바꾼 게 아니라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자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고 담당자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김태훈 선생님이세요. 1973년부터 2005년까지 배전 전환 총괄 책임자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태훈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전압 전환이 왜 필요한지 궁금하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왜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김태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네요. 앉으시죠. 그는 제 옆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사례를 보고 계시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전압을 바꾸지 않았지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김태훈은 제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바꾸지 않았죠. 그의 목소리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들이 바꾸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준비된 답을 꺼냈습니다. 기술적 우회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병원과 데이터 센터는 내부 설비로 해결했고 일본은 주파수 변환 설비로 문제를 우회했습니다. 김태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회했죠. 그리고 그는 묻습니다. 그럼 우회할 수 있는 나라와 우회할 수 없는 나라의 차이는 뭘까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은 제 침묵을 기다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전력망을 깔았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에 산업 기반을 완성했죠. 그들은 바꾸려면 너무 많은 걸 동시에 바꿔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1960년대 후반 아직 산업이 본격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공장은 적었고 가전제품은 더 적었죠.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바꿀 수 있었다는 건가요? 김태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꿀 수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바꾼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책상 위 파일을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1965년부터 1970년까지 전력 수요는 매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발전소를 지어도 정전이 반복됐고 110V 체계에서는 송전 손실이 기하급수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연평균 20%. 그건 5년이면 2배가 넘는 증가율이었습니다. 김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습니다. 산업이 본격화되면 전력 수요는 더 폭증할 거고 그때 가서 전압을 바꾸려면 모든 공장, 모든 가정, 모든 설비를 동시에 멈춰야 합니다. 그건 불가능했죠. 저는 화면 속 미국 사례를 다시 봤습니다. 미국은 산업이 완성된 뒤였고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꿀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바꿀 수 없었던 겁니다. 김태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계산했습니다. 그 순간 제 비교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1960년대에서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김태우는 책상 위 파일을 몇 장 더 넘기더니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967년 8월 내부 검토 회의 기록입니다. 그는 그 페이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배전 손실률 8%. 전력 수요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1975년까지 손실률 12% 예상. 1980년까지 15% 초과 전망.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예측이었군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죠. 그는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산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산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될 경우 공장 단위 전력 소비는 현재 대비 3배 이상 증가 예상. 110V 체계에서는 배전 용량 확보를 위해 전선 굵기를 2배 이상 늘려야 하며 이는 구리 수입 비용 급증으로 이어짐.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들은 산업 구조 변화까지 예측했습니다. 1967년에 아직 중화학공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말이죠. 김태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외화가 부족했습니다. 구리를 수입하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그 달러는 수출로 벌어야 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전선 굵기를 2배로 늘리면 구리 사용량은 4배가 됩니다. 전선은 단면적으로 계산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계산이었습니다. 김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반면 전압을 2배로 올리면 같은 전력을 전달할 때 전류가 절반으로 줄고 전선 굵기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구리 사용량은 4분의 1이 되죠.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10V 유지 시 구리 사용량 4배 증가. 220V 전환 시 구리 사용량 4분의 1 감소. 그 격차는 16배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멈추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태우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비용 문제였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봤습니다. 김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용만이 아니었습니다. 외화 문제였죠. 그는 다음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1968년 당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2억 달러 수준. 구리 수입 비용이 매년 증가하면 다른 산업 설비 도입이 불가능해질 전망.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2억 달러. 지금 기준으로는 작은 돈이지만 당시에는 국가 전체의 외화 보유고였습니다. 김태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바꾼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지금 계산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 바꾼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김태우는 파일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1969년 정부 내부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이뤄졌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전압 전환 시기를 10년 늦출 경우 전환 대상 가전제품 수는 현재 대비 5배 이상 증가 예상. 공장 설비는 10배 이상 증가. 전환 비용 및 혼란은 기하급수적 증가. 저는 그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10년만 늦춰도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김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미국과 일본이 전압을 바꾸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걸 깔아뒀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김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1920년대에 이미 수백만 가구가 110V 가전제품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30년대에 공장들이 100V 설비로 가동 중이었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바꾸는 순간 모든 게 멈추니까요. 저는 제가 만든 비교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전합을 유지한 건 합리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김태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0년 12월 최종 검토회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현 시점은 산업화 초기 단계로 전합 전환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 이후 10년 내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전환 불가능. 결정 지연 시 장기 국가 경쟁력 손실 불가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걸. 지금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걸. 김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똑똑해서가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서 계산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전합 전환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기술적 우회가 더 효율적이다. 그 문장은 이미 모든 걸 깔아둔 나라의 시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1960년대에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정말 시작했습니까?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73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김태훈은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1973년 3월 배전 전합 전환 사업 실행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총 사업 기간 32년. 예상 소요 예산 당시 기준 2천억 원. 외화 소요액 3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32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김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1973년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이 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2천억 원은 그 5분의 1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럼 이건 거의 불가능한 규모 아닙니까?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가 켰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3년 5월 기획회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합 전환은 즉각적인 성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현 정권 임기 내 가시적 결과 불가능. 반면 정전 및 민원은 즉시 발생 예상. 정치적 부담 과중. 저는 천천히 그 문장을 따라갔습니다. 대안으로 110V 체계 유지하되 발전소 추가 건설 및 배전망 확충 방안 검토. 단기적으로는 이 방안이 정치적 리스크 저금.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유지 방안을 더 현실적으로 봤군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더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전압을 바꾸면 혼란이 즉시 오지만 성과는 20년 뒤에나 나타나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지금 고통을 감수하고 다음 세대가 이득을 보는 구조. 그건 선거로 선택받는 정치인에게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김태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록을 보시죠. 그는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6월 최종 결정 회의 기록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110V 유지 방안은 단기 비용 절감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배전, 손실 누적 및 구리 수입 비용 증가 불가피. 20년 후 전력 수요가 현재 대비 10배 이상 증가할 경우 110V 체계 유지 시 총 비용은 전환 비용의 3배 초과 예상. 저는 그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3배. 장기적으로는 바꾸지 않는 게 더 비싼 선택이었습니다. 김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20년에 걸쳐 천천히 누적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반면 전환 비용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과 보이는 비용의 차이군요. 김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다음 문장을 가리켰습니다. 사업기간 32년 동안 정권 교체 가능성 높음. 차기 정부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기투입 예산 전액 손실 위험.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사업.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위기가 와도 멈추면 안 되는 구조.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시작했습니까? 김태우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7월 최종 결정문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산업 고도화 시 전환 불가능. 이는 국가 장기 경쟁력 상실로 직결.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환 즉시 착수 결정.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공을 보장하는 선택이 아니라 실패하면 모든 걸 잃는 선택이라는 걸. 김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끝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줄을 가리켰습니다. 본 사업은 중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 및 지속 체계 마련 필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한 정권으로는 끝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법으로 묻고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걸. 김태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1973년 8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 법에는 배전 전압 표준화 사업은 국가기관 사업으로 지정하며 예산 및 인력 배정을 우선한다는 조항이 들어갔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으로 보호한 겁니까? 김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의무로 만든 겁니다. 다음 정부가 와도 그 다음 정부가 와도 이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못 박은 거죠.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미래 정부들에게까지 책임을 넘긴 구조였습니다. 김태우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973년 9월 첫 번째 시범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부 지역이었죠. 그는 파일을 덮으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전압을 바꾸지 않았고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이미 모든 걸 깔아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김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2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저는 자료실을 나와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제가 가져온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 병원의 전력 설계, 일본의 주파수 혼재 시스템, 그리고 한국의 전압 전환 결정. 모든 자료가 화면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보였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전압, 전류, 손실률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먼저 110V 체계를 입력했습니다. 전력 10kW를 1km 거리로 전송할 때 전류는 91A가 필요했습니다. 전선 저항을 0.5ohm으로 가정하면 손실 전력은 4100W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4100W. 10kW 중 4100W가 열로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실률 41%. 다음으로 220V 체계를 입력했습니다. 같은 10kW를 전송할 때 전류는 45A로 줄었습니다. 손실 전력은 1015W였습니다. 저는 두 숫자를 비교했습니다. 110V 4100W 손실, 220V 1015W 손실. 그 차이는 정확히 4분의 1이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멈추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매 순간, 매 가정, 매 공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계산으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한국이 1973년에 전압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73년 당시 전력 소비량을 연간 15억 kWh로 가정했습니다. 손실률 41%를 적용하면 연간 손실은 6억 kWh였습니다. 220V로 전환했을 경우 손실률 10%로 가정하면 연간 손실은 1억 5천만 kWh였습니다. 그 차이는 4억 5천만 kWh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년에 4억 5천만 kWh, 10년이면 45억 kWh, 20년이면 90억 kWh. 이건 발전소로 환산하면 중형 발전소 3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한국이 전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 손실을 매년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분 사라지는 전력. 김태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과 보이는 비용의 차이. 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리 사용량이었습니다. 전선 굵기는 전류에 비례합니다. 110V에서 91A를 전송하려면 단면적 50제곱밀리미터 전선이 필요했습니다. 220V에서 45A를 전송하려면 단면적 25제곱밀리미터 전선으로 충분했습니다. 구리 사용량은 단면적에 비례하므로 220V 체계는 구리를 절반만 사용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전국 배전망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1973년 당시 배전선 총 길이를 10만 킬로미터로 가정했습니다. 110V 체계 유지 시 향후 20년간 필요한 구리량은 약 200만 톤이었습니다. 220V 체계 전환 시 필요한 구리량은 약 50만 톤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150만 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50만 톤의 구리. 1973년 당시 구리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5억 달러였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2억 달러였던 시절에 15억 달러를 절약한 겁니다. 저는 계산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220볼트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매분 사라지던 미래였구나. 저는 노트북을 닫고 김태훈이 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1973년 결정문. 현 시점에서 전환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산업 고도화 시 전환 불가능.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손실이 20년 뒤에는 국가 경쟁력 격차가 된다는 걸.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전환 비용이 10년 뒤에는 감당 불가능해진다는 걸. 저는 제 논문을 떠올렸습니다. 전압전환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기술적 우회가 더 효율적이다. 그 문장은 손실을 계산하지 않은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되는 나라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모든 걸 깔아뒀고 손실은 GDP 속에 묻혔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깔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손실이 직접 국가 예산을 잠식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뮬레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축을 추가했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간의 누적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만약 전압을 바꾸지 않았다면 32년간 누적 손실은 약 200억 킬로와트시였습니다. 이건 발전소로 환산하면 대형 발전소 15개를 32년간 추가로 돌려야 하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발전소 15개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전압을 바꿔서 발전소 15개 분량의 손실을 막은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누적 손실이었습니다. 110V 유지 시나리오는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220V 전환 시나리오는 완만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두 곡선의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졌습니다. 10년 차의 격차는 45억 킬로와트시, 20년 차의 격차는 90억 킬로와트시, 32년 차의 격차는 150억 킬로와트시. 저는 그 그래프를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매시간, 매분 쌓여가는 미래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매분 사라지던 미래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국전력공사를 찾았습니다. 김태우는 이미 자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계산해 보셨나요? 그는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실이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김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시죠. 그는 새로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1973년-2005년 배전 전압 전환 연차별 실행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3년 9월 서울 강남구 일부 지역 시범 전환 시작. 대상 가구 2,000가구.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2,000가구. 전국 규모로 보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숫자였습니다. 김태우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았죠.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4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전환. 대상 가구 10만 가구. 1975년 서울 전역 전환 완료. 대상 가구 50만 가구. 1978년 부산 및 광역시 전환 시작.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기며 읽었습니다. 1983년 중소도시 전환 진행. 1990년 농촌 지역 전환 시작. 1995년 도서 지역 전환 진행. 2000년 산간 지역 전환 진행. 2005년 12월 최종 지역 전환 완료.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32년.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정확히 32년이었습니다. 김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권은 7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7번이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73년부터 1980년까지, 1980년부터 1988년까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1993년부터 1998년까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각 정권마다 경제 정책도 달랐고 우선순위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전압만큼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1973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기 전환 비용 연간 200억 원. 예산 확보 완료. 1979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제 위기로 예산 삭감 압박 있었으나 법적 의무 사항으로 예산 유지. 1997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발생. 모든 국가사업 재검토 진행. 전환 사업은 국가기관 사업으로 유지 결정.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가 거의 무너질 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조차 이 사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태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지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규칙이었습니다.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임의로 멈출 수 없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73년 그들은 단순히 전환을 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단될 수 없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김태우는 다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각 시기별 성과 기록입니다. 저는 그 파일을 펼쳤습니다. 1980년 서울 지역 배전 손실률 18%에서 9%로 감소. 1990년 전국 평균 배전 손실률 15%에서 8%로 감소. 2000년 전국 평균 배전 손실률 7% 달성. 2005년 전국 평균 배전 손실률 6% 달성.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1973년 손실률 예상치는 15%였습니다. 만약 전환하지 않았다면 2005년에는 20%를 넘었을 겁니다. 실제 손실률은 6%였습니다. 그 차이는 14%였습니다. 2005년 전력 소비량이 연간 3천억 킬로와트시였다면 14%는 420억 킬로와트시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에 420억 킬로와트시. 김태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32년 동안 누적됐습니다. 그리고 그 절약된 전력은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로 갔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요?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급성장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죠. 그는 자료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삼성 화성 공장 하루 전력 소비량 200만 킬로와트시.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하루 전력 소비량 150만 킬로와트시.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두 공장만 해도 하루에 350만 킬로와트시를 소비합니다. 1년이면 12억 킬로와트시였습니다. 김태우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전환을 하지 않았다면 이 공장들은 전력 손실 때문에 더 많은 발전 용량을 필요로 했을 겁니다. 그건 곧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지고 생산 비용 증가로 이어졌겠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1973년의 선택이 2000년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 겁니까?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20년 뒤를 계산했고 실제로 20년 뒤에 그 선택이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1973년 그들은 성과를 보지 못할 선택을 했습니다. 20년 뒤 다음 세대가 그 성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김태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이 아니라 의지의 지속성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의지의 지속성. 기술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로 한 결정.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전선이 팽팽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전선 하나하나가 32년의 지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훈과 함께 서울 외곽의 한 변전소를 방문했습니다. 김태훈은 이곳에서 실제 전환 작업을 지휘했던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변전소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변압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각 변압기마다 220V 배전용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태훈은 그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변압기는 1985년에 설치됐습니다. 40년 가까이 작동하고 있죠. 저는 그 변압기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이 장비 하나가 40년 동안 전력을 공급해왔습니다. 김태훈은 다음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배전 관제센터입니다. 문을 열자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각 모니터에는 전국의 배전망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김태훈에게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김태훈은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 친구는 1990년대부터 여기서 일했습니다. 전환 작업 막바지를 함께 했죠. 저는 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전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직원은 모니터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시면 전국이 구역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전환 일정이 정해졌고 그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됐죠. 그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은 1995년 8월에 전환됐습니다. 전환 당일 우리는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작업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4시간 동안 정전이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환 작업은 배전망 전체를 멈춰야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진행했죠. 그는 다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전환 전날 우리는 해당 지역 모든 가구의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내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정전됩니다. 110V 전용 가전제품은 사용 중단하시고 220V 제품으로 교체하십시오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가구가 하룻밤 사이에 가전제품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혼란이었을 겁니다. 직원은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특히 초기에는요. 사람들은 왜 멀쩡한 전기를 바꾸느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국가 사업이고 장기적으로는 전기료 절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했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이해는 10년 뒤에나 왔죠. 그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전기료가 안정화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기료가 계속 올랐지만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됐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때 바꾸길 잘했구나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과는 20년 뒤에 왔고 비난은 즉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태훈은 다른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반도체 공장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김태훈은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2005년에 지어졌습니다. 하루 전력 소비량이 300만 킬로와트시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300만 킬로와트시. 중소도시 하나가 하루 동안 쓰는 전력량이었습니다. 김태훈은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배전 손실률이 20%였다면 이 공장은 하루에 60만 킬로와트시를 손실로 감당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실률은 6%니까 18만 킬로와트시만 손실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60만 킬로와트시 빼기 18만 킬로와트시. 그 차이는 42만 킬로와트시였습니다. 1년이면 153억 킬로와트시였습니다. 김태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공장뿐만 아닙니다. 전국의 데이터 센터, 철강 공장, 석유화학 공장들이 모두 같은 혜택을 받고 있죠. 그는 자료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는 킬로와트시당 90원입니다. 일본은 150원, 독일은 200원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료가 다른 선진국보다 낮았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1973년의 선택이었습니다. 김태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전기를 바꾼 게 아니라 조건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제 논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전압전환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기술적 우회가 더 효율적이다. 그 문장은 조건을 바꿀 필요가 없는 나라의 결론이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조건을 받아들였고 그 위에서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은 조건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 위에서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김태훈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200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김태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2005년 12월 마지막 지역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강원도 산간 마을이었죠. 그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 마을은 가구 수가 30가구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전환할 이유가 없었죠. 하지만 우리는 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김태훈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32년 전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220V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곳까지 끝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32년. 정권 7번. 경제 위기 2번. 그럼에도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김태훈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압을 바꾼 게 아니라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지금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120명의 학생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단에 섰습니다. 칠판에는 제가 지난 학기에 적어뒀던 문장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압전환은 필수 조건이 아니며 기술적 우회가 더 효율적이다.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지웠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문장은 교수님 논문이 핵심 아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전압전환 연표가 나타났습니다. 19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제목은 장기 인프라 결정 한국의 전압전환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노트북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1973년 한국은 110V에서 220V로 전압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년 예산은 1조 원이었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예산의 5분의 1을 한 사업에 쓴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3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사업이 시작된 1973년에는 아무도 성과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과는 20년 뒤에 나타났죠. 저는 손실률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전압을 2배로 올리면 전류는 절반으로 줄고 손실은 4분의 1이 됩니다. 이건 이론입니다. 저는 다음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배전 손실률은 1973년 15%에서 2005년 6%로 감소했습니다. 그 차이는 1년에 수백억 킬로와트시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미국은 왜 전압을 바꾸지 않았나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미국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1920년대에 이미 수백만 가구가 110V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산업시설도 모두 그 전압 기준으로 지어졌습니다. 바꾸려면 모든 걸 동시에 멈춰야 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1960년대 후반 아직 산업화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계산했습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10년 뒤에는 영원히 못 바꾼다고요.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업이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정권 교체 연표를 보여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권은 7번 바뀌었습니다. 경제 위기도 2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압전환 사업만큼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정돼 계속됐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왜 중단하지 않았나요? 성과도 없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1973년 한국은 이 사업을 법으로 보호한 게 아니라 의무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정부가 와도 그 다음 정부가 와도 이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못 박았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2005년 12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05년 12월 마지막 지역 전환이 완료됐습니다. 강원도 상간마을 가구 수 30가구였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그 마을을 전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32년 전 모든 국민에게 220V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엔지니어링 사례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가 미래를 대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장기 인프라 결정은 기술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전 논문은 틀렸던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습니다. 저는 기술만 봤고 구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문제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구조를 선택했고 그 구조가 32년 동안 유지됐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수식으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해낸 겁니다. 강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1973년 회의록, 2005년 최종 기록, 그리고 김태훈이 건네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2005년 12월 강원도 상간마을에서 마지막 전환 작업을 마친 기술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완성한 사람들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2년, 정권 7번, 경제 위기 2번.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갔습니다. 마지막 30가구까지. 저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논문 제목을 적었습니다. 장기 인프라 결정과 국가 경쟁력 한국 전압 전환 사례 연구.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지만 구조는 미래를 만든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이 선택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세요.